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은 부모가 적기 교육으로서 근접 발달 영역에 있어서의 학습의 내용들을 배우고 또 익혀가는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내신 평가는 9등급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상위 4%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등급이 되는 거죠.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거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등급은 그 다음 7%가 2등급이니까 누적 비율로 하면 11%까지 들어가면 2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건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 17, 20%로 해서 4, 7, 12, 17, 20으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걸 정상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비율에서부터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낮은 비율로 낮아지는 이걸 우리가 정상분포 곡선상의 비율 9등급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등급제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경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명 중에 전교 4등에 들기 위해서 과목별로 4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제로 전환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시험 점수로만 이걸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더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활동을 조금 더 반영한 결과로 하되 등급 간 내의 비율을 좀 넓혀줌으로써 교사들이 평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 제도이고요. 바뀐 이 5등급제에서는 10%의 아이들이 1등급이 되고 그다음 24%가 2등급을 하는 이것도 이제 정상분포 곡선인데 끊는 퍼센트를 조금 더 넓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관심이 있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현재 4%와 7%의 11%가 1, 2등급이었는데 바뀌는 제도에선 10%가 1등급이니까 거의 1, 2등급의 아이들이 1등급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3, 4, 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경쟁은 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일부 이것에 대한 좀 불만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쟁이 없어지고 등급을 안 나누면 대학 입학에서의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극심한 경쟁을 조금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반영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평가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 딱 이런 필기 시험만으로 딱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뀐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등급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간의 극심한 경쟁을 유발했다라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선생님들이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100점을 맞으면 흐뭇해야 될 일인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100점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동점자가 발생하면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 중에 아이들 중에 50명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50명의 아이들이 1등급이 없이 모두가 3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를 쉽게 내거나 아니면 너무 수업을 잘한 걸 아이들이 다 학습을 잘 했어도 100점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1등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등이 다 동점자가 없게 만들어야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아야만 등급이 잘 끊어진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평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어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됐던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아마 부모님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내신에도 킬러 문항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내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못 풀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교육은 아이들의 서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서열 나누기 위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평가라던가 이 과정 중심 평가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점수 경쟁에서 선생님의 정성 평가를 반영해서 서열이 바뀌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9등급제를 1학년만 하고 2, 3학년은 고교 선택제와 연결해서 성취평가제, 그래서 절대평가 5등급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제도는 더욱더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내신이 9등급을 하고 있는 1학년 때 다 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2, 3학년 때는 역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확정이 돼버리면 2, 3학년 수업은 완전히 파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업 중단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9등급제 문제를 해소하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 5등급제로 내신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된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전 과목에 대해서 5등급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 중에서 그래도 고교 학점제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려면 그런 과목들에는 이런 경쟁 요소를 좀 빼고 성취평가제만 하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은 내신 5등급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취평가제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 과목이 우리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선택 과목 중에서 융합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와 과학 9개 교과에 대해서는 이 5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성취평가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교과목에 대해서 5등급제를 하되 이 공통 심화 과목인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해서 9개 교과에 대해서만 5등급제 적용을 예외로 제한한다. 그걸 하지 않고 성취평가제만 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전체 교과를 5등급으로 이해하시고 일부 9개 교과 사회와 과학 선택에 대해서만 이제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평가에 대비하는 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비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내신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학교의 생활 중에 수업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 우리가 수행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평가들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해서 원샷으로 딱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로 평가가 끝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 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적기 교육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예습해서 그 뒤에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진도에 맞게 거기에서 최선의 점수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5학년에 전 과목을 100점 맞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쌓아가는 교육이 훨씬 더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런 진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긴 한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전략을 잘 체화시켜서 학습하고 다져가는 이런 익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잘 관리하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타인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들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은 부모가 적기 교육으로서 근접 발달 영역에 있어서의 학습의 내용들을 배우고 또 익혀가는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같이 실행해보고 함께 그 내용을 평가해보고 피드백해서 다시 목표를 또 세우는 이 과정을 부모님 보호자들이 함께 아이들과 해주고 그것이 내면화될 수 있는 과정, 그게 이제 학습의 습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학습의 습관, 학습의 뼈대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서서히 이제 도움을 줄여나가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바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역할이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아 주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고 균형 잡기를 익힌 후에 서서히 이제 손을 떼게 되는데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균형 잡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학습의 습관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